안녕하세요. 네. 이게 추석 지나고 어, 연휴가 너무 길어서 그런가? 어? 공부하는데 쉽지 않죠? 예. 추석 때 너무 많이 쉬시면 안 되는데 한 열흘씩 그냥 쫙 쉬시고 나면 나중에 이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고 어, 힘들지만 여러분 나중에 시험 붙고 나서 쉬시면 되잖아. 제가 예전에 뭐 공부할 때 오래됐지만 아 토요일까지는 공부했어요. 저도 토요일까지 11시까지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내가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가 여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여기 막 계속 계단을 걸었더니 약간 숨이 차니까 그동안 약간 잡소리 좀 하고 그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다 그 개인의 사정이나 뭐 어떤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이게 시간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말에도 공부를 좀 하셔야 하고 그래서 제 예를 들면은 저도 토요일까지는 일단 6일은 공부하고 그지? 루틴하게 아침 7시쯤 일어나서 이제 8시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하고 그럼 11시까지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쭉 자고 또 이렇게 일요일 날은 그냥 노냐? 그건 아니고 일요일 날도 오전은 좀 쉬고 오후에 뭐 조금 하고 완전히 노는 날은 없게 하는 게 나는 좋더라고.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자기 그 리듬감을 계속 살리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정부에게도 이렇게 노는 날 하는 거야, 노는 날, 그지? 노는 날 해서 이런 날 아끼라고 공부하시고 그 하여튼 4일 동안 저랑 이거 열심히 하시면 이 정부에게 딴 건 모르겠는데 정부에게는 적어도 4개, 5개 정도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못 맞아도 4개, 그 정도. 그래서 지금 할 때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할 때는 요거만 생각하세요. 아까 풀고다가 못 풀고 왔던 재무회계 뭐 세법아 이거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요거 할 때는 요거만 딱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회계 원리 수준 정도만 들으신 분이면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 공부를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이제 정부라는 특수한 이런 이제 조직의 회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암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암기가 되게 계속 보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맨날 하는 얘기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아, 5문제밖에 안 나오면서 되게 거창하죠, 그죠?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how to study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시험 범위에 대한 이런 얘기를 잠깐 하고 시작을 할게요. 큰 그림을 좀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늘 해오셨던 기업 회계, 그죠? 네, 기업 회계 갖고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 경제학에도 나오지만 여기다 쓸까? 우리가 이제 뭐 경제 세계 주체에서 가계, 뭐 기업, 정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여기에 외국까지 해가지고 뭐 4개 하기도 했었는데 외국은 빼고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쪽을 중심으로 공부하셨지. 프라이빗 섹터라고 하는 그죠? 근데 주로 거기서도 여기. 네? 그래서 기업의 회계 기준, 뭐 IFRS, 기업에 대한 세법, 뭐 법인세법, 뭐 소득세법 이런 거, 상법 뭐 그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오셨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회계사들이 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요쪽에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면이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지.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수익이지. 그죠?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 측면에서 보시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공무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측면에서 공부해 오셨던 걸 바탕으로 자, 기업회계랑 이제 정부회계 어떻게 좀 다른지 이런 게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면 되고 이 정부라는 거는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또 나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지? 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도 하고 이건 이제 국가라고도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행정부라고 할 때는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중앙행정조직들 있잖아요. 여기 광화문 여기 앞에 가면은 정부 청사 있잖아. 그지? 거기 가면 뭐 행정안전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는 네? 그런 이제. 근데 지방은 지방자치단체만 영향을 주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가라고도 하고 요거를 이제 뭐 지자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좀 지우고 자 그래서 이쪽 자 그래서 이제 중앙과 지방의 좀 이런 회계 기준에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에 들어가서 보면은 회계 실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개별 회계 실체라는 게 있고 이게 통합 회계 실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더 달라요. 이게 서로 이제 회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쫙 보고 나면은 아 그때 했던 말이 그런 말이구나라는 게 이제 그때 이해가 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별 단위, 개별 중앙관서 단위 또는 중앙관서 안에 있는 회계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그걸 통합한 거. 여기서는 이제 중앙관서들을 통합한 그런 개념으로 일단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요게 이 개별 회계 실체는 또 그룹핑을 해보면 행정형 회계냐 회계가 행정형 회계냐 사업형 회계냐로 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요 두 놈이 회계 처리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요게 요놈 요게 이렇게 두 개 비교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고 요 두 개를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포커스를 둬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게서는 시험 문제가 대략 뭐 5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뭐 그 범위로 보면은 5%에서 15%라고 돼 있어 갖고 3문제에서 7문제지만 보통 5문제를 내죠. 그죠? 5문제. 5문제 중에 보통 보면 뭐 이게 섞어서 내긴 하는데 이 중앙이 조금 더 비중이 커요. 보통 한 6대4 또는 7대3 뭐 한 65% 35% 대충 뭐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이쪽은 요거랑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책을 보시면 돼요. 그 책도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고 네 문제는 이제 말로 이렇게 이제 말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냐 이런 차이점 기업회계, 정부회계, 정부 안에서 중앙과 지방, 중앙에서 이제 개별 회계 실체와 통합 회계 실체, 통합회 이런 이제 차이. 그 다음에 이제 개별에서 행정형과 사업형의 차이에 중심을 두고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뭘 공부하냐? 이 정부회계 여기서 이건 다 법이에요.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우리 이제 시험 범위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회계법 중앙 쪽에서는 국가회계법 이걸 우리가 중앙정부를 국가라고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가회계법 여기 밑에 이제 시행령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이게 법이라고 되는 것들은 보통은 이제 국회 물론 행정부에서 입법하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국회에서 만든 국회의원이 이제 발의하고 통과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행령 아래쪽 여기서부터는 그 중앙부처가 만든 그런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밑에 이제 기준이 있어요. 국가회계 기준이라고 하는데 원래 풀네임은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이에요. 근데 그렇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냥 국가회계 기준이라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23개가 있는데 예규라고도 얘기해요. 요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갈수록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국가 쪽에서는 이제 국가재정법이라는 재정법이라는 법이 또 있는데 국가재정법 이걸 좀 이쪽에 써야 되겠다. 국가재정법은 이게 굉장히 많아요. 법이 이 국가회계법은 조문이 30개도 안 돼. 그 중에 또 9개가 폐지가 됐어.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20개도 안 돼요. 조문이 얼마 없어. 근데 국가재정법은 100개가 넘어요. 굉장히 큰 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요 중에 이제 그 결산 파트, 한 조문이 한 5개 돼요. 그것만 보면 돼. 결산 파트만. 요게 이제 그 중앙 쪽의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어떠냐? 요거랑 되게 비슷해요. 요거 이쪽은. 그래서 이게 이쪽 국가회계법인데 이쪽은 지방회계법. 그 다음에 지방회계법에 대한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회계 기준이 있어요. 지방회계 기준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여긴 지침이라고 안 하고 운영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되게 길어요. 이것도 말이 되게 길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이라고 그래서 되게 긴데 그냥 줄여서 그냥 운영규정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지방회계법도 요 안에서도 이게 뭐 다 시험 범위를 보통 내는 게 아니고 요 중에 보통 한 3가지 총칙하고 회계 처리 기준, 그다음에 결산, 요 3파트 정도가 시험 범위예요. 물론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돼. 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외에 여러 가지 뭐 다 해가지고 잡다한 것까지 다 해서 거기서 얻는 효익보다 그냥 이 정도 해가지고 이게 아닌 거는 여기 아닌 거는 내가 모르는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맞는 거다. 그러면 그게 틀린 거야. 근데 그런 건 별로 없지만 그래서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시험 범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 정부회계 전체 정부회계학을 다 커버하는 법들이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정부회계학이라고 하는 거를 다 커버하려면 사실은 한 수십 개 되는 법들이 있어. 이거 말고도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국고금관리법, 뭐 지방자치법, 심지어 헌법도 포함돼. 뭐 감사헌법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다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갈피를 못 잡잖아. 나도 못 잡고. 그래서 처음에 금감원에서 시험 범위를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럼 대충 이 정도를 시험 범위로 하자라고 해서 정해왔던 게 약간씩 바뀌긴 했지만 지금으로 보면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현재 여러분 입장에서 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법들을 쫙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로직이 되어 있냐면 이 국가회계법하고 시행령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발생주의뿐만 아니라 현금주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현금주의 회계는 여러분 잘 안 하죠. 그죠? 보통 이제 발생주의 하잖아. 근데 국가는 원래 현금주의가 원칙이에요. 그지? 예산 짜고 그거 쓰는 거야.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외상으로 이런 거 없어. 다 현찰박치기. 그래서 현금주의가 원칙이에요. 원칙이야. 그래서 이 2가지에서는 여기 국가회계법 시행령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방회계법 시행령 여기까지는 발생주의에 대한 얘기, 현금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랫부분에 가서는 여기는 발생주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가회계 기준, 지방회계 기준은 다 발생주의에 따른 걸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돼갖고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기준까지는 별로 없어요. 이게 내용이. 근데 이 지침만 해도 이 예규가 이게 23개의 지침이 있는데 이제 가다 보면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전체 예규가 한 500페이지 돼요. 이거는 운영규정도 한 400페이지 돼. 이것만 해도. 이거 언제 공부해? 이거 공부하라고 하면 다 포기하지.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제가 모아놨어. 실제로 거기서만 내고 있어. 왜냐면 그거 외에는 내는 사람도 몰라. 실제로 잘 몰라. 왜? 이게 이 국가회계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된 게 2007년도에 우리나라 시행이 된 건 2009 회계년도. 근데 이제 실제로 국회에 제출하고 하는 게 나중에 나오는데 그건 2011 회계년도부터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2011 회계년도에 대한 재무제표부터 이렇게 결산보고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됐잖아. 15년도 안 된 거야 이제. 근데 지금 교수님들은 그 전에 교수가 된 거지. 물론 이제 젊은 교수들은 이제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이론상으로 이런 게 있구나 막 이런 건 아는데 실제로 내가 가서 회계 처리한 뭐 정부 부처에 가서 막 얘기하고 이런 적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 문제를 이상하게 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태까지 한 3문제 정도가 조금 이상한 문제들이 나왔어. 근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지. 왜냐면 내는 사람도 모르고 푸는 사람도 몰라. 난 알아. 그리고 내가 문제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금감원에다가 연락을 해봤어. 이 문제 이상한데? 그랬더니 나보고 너는 이의 신청을 할 자격이 없대. 왜 자격이 없냐 그랬더니 너는 이 문제가 맞고 틀림으로 해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거나 손실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만 할 수 있는 거야. 그 누구야? 수험생이지. 근데 수험생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패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초기에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공부도 하시고 해갖고 그렇지만 그래도 아주 이상한 건 낼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익숙한 게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주로 이쪽에서 내는 거지. 이쪽. 그죠? 이쪽. 그래서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하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법들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이게 되게 압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풀어서 이렇게 봐야 돼. 이게 봐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혼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좀 보이지가 않는 그런 게 있지. 그지? 이게 평면으로 이렇게 보는 거랑 입체적으로 이렇게 3차 영원에서 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조금 들으시면 이게 약간 더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듣는 게 좋을 거야. 혼자 낑낑대지 말고. 그리고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체계가 딱 잡힌 게 한 2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들 간에 약간 상충돼 보이기도 하고 모순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되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가 왜 그런 게 좀 모순점 같은 게 보이는지 왜 상충돼 보이는지 이런 거를 설명드리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그냥 이해하시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하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체 이제 우리 시험법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요 중에 요 중앙 쪽 국가회계 쪽에서 요 기준이 있잖아요. 요게 물론 여기도 뭐 살짝 바뀌었지만 작년도에 24년도에 요게 좀 바뀌고 요거 바뀌니까 요것도 좀 바뀌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내가 작년도에 책을 막 내고 나서 그게 또 이제 막 지침이 나오는 게 이게 올해 초에 나왔어. 1월 달에 25년도. 그러니까 막 개정할 시간이 없는 거지. 그래서 막 추록을 내고 했는데 막 그러다 보면 막 이게 좀 책이 좀 지저분해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싹 바꿨지. 그래서 요쪽이 좀 바뀌었다. 요쪽 바뀌었어. 근데 바뀌어가지고 24년도에 바뀌고 실제로 시행은 25년도 회계년도부터 하기로 붙이게 딱 돼 있어.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한 26년도쯤 시험 문제를 내지 않을까? 근데 바로 내더라고. 바로 냈어. 바로 낸 거, 작년에. 그래서 좀 빨리 낸 그런 거 있긴 한데 그럼 뭐 어렵게 내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물론 이제 현금흐름표 같은 그거는 조금 이제 공부 안 했으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 이제 그거를 혹시 이제 이게 처음 하는 친구들은 몰라도 되지만 이제 예전부터 공부를 해왔던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말씀드리면 이쪽에서 바뀐 내용들, 그지?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몇 가지만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개정 국가회계 기준의 이제 주요 내용들 다 할 수는 없고 국가회계 기준 그 중에 3가지만 얘기할게요. 3가지. 첫 번째는 뭐냐? 원래는 이 국가회계 기준에는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업회계에서 하는 현금 흐름표. 그런데 이게 추가가 됐어요. 보통 이제 현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표가 재무제표에 추가됐어요. 이렇게 추가됐어요. 이건 간접법이 아니라 직접법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다 간접법으로 하죠, 그죠? 실제로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회계사 돼서 하시면 다 간접법으로 해요. 왜냐하면 직접법으로 하면 간접법을 다시 뒤에 주석에 또 써놔야 돼.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해? 그냥 한 번에 그냥 간접법으로 하지. 그런데 국가는 그러지 않아요. 다 직접법이에요. 바로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재정운영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기업으로 보자면 현금흐름표에 대응하는 표예요. 근데 재정운영표가 약간 세분화됐어요.
세분화되고 추가됐어요. 이게 또 추가됐어요. 예.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개별 관서 단위 그 개별 중앙 관서 뭐 외교부 하면 그 안에 외교부라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일반에게 특별에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개별 관서 단위에서의 그 재정운영표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로 해서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가 통합판 그지? 뭐 외교부, 뭐 통일부, 뭐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뭐 이런 다 통합한 그거의 재정연표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간단했지, 그지? 근데 이게 두 개씩으로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게 이제 이게 면 개별과 이제 통합이라고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바뀐 게 기존의 프로그램별 V라고 할게요. 프로그램별 재정연표에다가 성질별 재정연표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있었던 거가 이게 내용을 이름을 붙이기가 되게 애매한데 이름이 왜 없었어요? 원래는 그냥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요것이 이제 분야별 재정운영표 통합해서 and 성질별 재정운영표라는 거. 각각 두 개씩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분화가 되면서 추가된 이게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 다 재무제표 쪽인데 재정 상태표. 여러분들의 이제 기업회계에서로 보자면 재무 상태표라고 보시면 돼요. 재정 상태표의 이 자산 부채 구분이 기존에는 이제 그 우리 기업회에서처럼 유동성 배열법에서 이게 좀 바뀌었어요. 유동성뿐만 아니라 뭐 중요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업무 특성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자산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의 경우에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그 다음에 기타 부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룹핑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유동성 배열법이 아니라 조금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쉽게, 그지? 일반인들은 유동성 배열법 이런 게 뭔지 몰라요.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 좀 편하게 이제 보게 하라 뭐 이런 얘기죠. 이거 외에도 이제 뭐 그 좀 잔잔한 그런 걸로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우리 그 국가 쪽 중앙 정부에서도 우리가 이제 필수 보충 정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이제 재무제표에 들어가지 않지만 뒤쪽에다 필수적으로 보충해 준다 해 가지고 이제 필수 보충 정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건 아니고 요 주석에 재무제표 안에 주석에 다 포함되는, 그래서 이제 뭐 기타 뭐 이런 걸로 보자면은 그런 필수 보충 정보 이런 게 이제 주석으로 뭐 반영되도록 했다. 이런 것들이에요. 되게 큰 그림에서 바뀐 것들 내용을 설명하면 주로 재무제표 쪽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바뀌었구나라고 해서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쪽이 좀 바뀌었구나라고 해서 그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